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ASMR을 많이 듣는다고 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교과서 읽어주는 ASMR을 준비했습니다. 통합과학 원, 시간과 공간 단원이고요. 네, 여러분 누워서 들으시다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한 줄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성공한 거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만나기 위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학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부터 우주의 나이와 같이 매우 긴 시간까지의 규모를 다룹니다. 또 적혈구의 지름과 같은 매우 작은 크기부터 지구의 지름과 같은 매우 큰 크기까지의 규모를 다룹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물체의 크기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르므로 각 현상마다 관찰이나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자연 세계의 규모를 고려해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초시계로 100m를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측정할 수 있지만 빛이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너무 짧은 시간이죠. 암석이 풍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30cm 자로 우리가 사용하는 필기도구의 길이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미생물의 크기, 너무 작은 크기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너무 먼 거리죠. 네, 이런 큰 거리, 너무 작은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과 길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사람들은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우리 천문학적 현상들이죠. 이런 천문학적 현상들을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앙부일구, 이렇게 생겼는데요. 앙부일구를 이용해서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현대에는요, 더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의 경우에도요, 옛날에는 손가락 마디의 길이, 발걸음의 폭, 일정한 길이의 막대 등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했지만 현대에는 정밀한 자나 전자 현미경 등의 도구를 이용해 보다 작은 물체의 길이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정밀하게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로 빛을 쏘아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세포나 분자와 같은 매우 작은 규모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됐고요. 태양계와 은하 같은 매우 큰 규모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의 노력은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규모를 넓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세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기본량과 단위 쪽을 볼 텐데요. 제가 미리 필기해 놓은 것들이 남아 있었네요. 무시해 주세요. 자,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창문이나 가구 등의 크기는 길이로 알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채소나 고기 등은 질량으로 표기해 그 양을 비교하죠.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정해야
정해진 전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는 온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현상은 제가 밀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것들을 과학의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량의 예시들, 사실 기본량은 여기 있는 5가지 외에 2가지가 추가돼서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기본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량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비교하기 위해 단위를 사용합니다. 원자처럼 작은 입자나 물질의 크기는 나노미터, 매우 작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나노미터로 표시하고 커다란 화물선으로 운반하는 짐의 양은 톤으로 표현합니다. 매우 큰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예요. 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미터, 킬로미터로 표현하지만 리나 피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본량은 다른 단위로 나타내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과학에서는 각 기본량마다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해서 사용합니다. 기본이 되는 단위, 대표적인 기본 단위들 밑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단위는 초, 길이의 단위는 미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온도의 단위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건 우리 섭씨 온도지만요. 기본 단위는 켈빈이라는 온도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런 기본량은요. 여러 전자기기의 제품 상세 정보, 일기예보 등의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기본량이 다양하지만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크기나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바로 밑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있네요. 노트북의 높이는 1.9cm, 세로 길이가 23cm, 가로 길이가 35.8cm고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전류의 단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전격 전류의 단위가 2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기예보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온도 16.9도, 섭씨 16.9도고요. 어제보다 1.2도씨 높고요. 체감 온도는 섭씨 17.6도씨, 바람은 0.8m/s의 속력으로 분다고 합니다. 일출 시간은 5시 34분이고요. 일몰 시간은 19시 52분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밑에 기본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어떤 건지 동그라미 표를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동그라미를 해버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량 이외에 부피, 속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부피는요, 우리 여러분 부피를 구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물체가 있으면요, 부피를 구할 땐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부피를 구합니다. 즉 우리 부피라는 건 기본적으로 길이의 세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세제곱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속력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이동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시간의 단위인 초로 나눠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셔서요. 시간, 길이, 질량 등의 기본량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의 여러 현상이나 과학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인 부피는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 속력은요, 시간과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용액에 묽고 진한 정도를 질량을 이용한 퍼센트 농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 속력,
농도와 같은 과학의 주요 개념들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량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기본량의 조합으로 설명하는 단위의 예시들이 잔뜩 써 있네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 세계 시각의 기준이 되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에 대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교과서를 읽다 보면 사실 이렇게 단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더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시각을 나타내는 기준은 북극으로부터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 적도로 향하는 본초 자오선입니다.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양방향을 동경, 서경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린위치에서 정각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시각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1884년에 국제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이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각 나라마다 자신만의 기준을 따라 시각을 정해 사용했지만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무역, 유통, 여행 등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공통의 시각을 정하는 게 필요해졌죠. 한때 프랑스는요, 파리 천문대가 세계 시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시각 변경에 따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를 반대했고요. 그 결과 우리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시각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네요. 흥미롭습니다. 넘어가서요. 중단원 마무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물체의 크기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뒤에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자리는 시간이 들어가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긴 시간과 짧은 시간, 큰 공간과 작은 공간, 규모가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시간과 길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었죠. 초시계로 100m 달리기 기록을 잴 수는 있지만 빛이 지점을 왕복하는 시간이나 지구에서 달까지 이동하는 혹은 암석이 풍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30cm 자로 학용품의 길이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원자, 분자, 세포의 크기를 잰다든지 아니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잰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밑에 시간과 길이 측정의 발전인데요. 현대에는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밑에 사실 답이 써 있네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합니다. 오른쪽 길이 측정은요, 레이저로 빛을 쏘아서 빛이 왕복한 시간을 이용하면요, 길이 혹은 거리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측정 범위 확장 과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요,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세계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넘어가셔서요. 자, 자연현상이나 우리 주변의 열애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의 기본적인 양, 기본량에 대한 설명이죠. 내려가시면요, 여러 가지 기본량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 초, 길이의 단위 미터, 킬로그램을 단위로 가지는 기본량은 질량이었죠. 전류의 단위 암페어, 켈빈을 단위로 가지는 기본량은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각 기본량마다 기본이 되는 동일한 단위를 정해서 사용합니다. 기본량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예인데요. 부피는요, 길이의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시간과 길이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고요. 우리 농도 같은 경우는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요,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는요,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0cm 자로 세포의 크기를 잴 수 없고요. 초시계로 암석이 풍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잴 수 없죠. 규모를 고려해서 적절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틀린 말. 과학의 기본량으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등이 있습니다.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은 질량의 단위가 아니라 길이의 단위죠. 틀린 말. 속력은 기본량 중 길이의 개념만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이 아닌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조합해서 설명할 수 있었죠. 틀린 말입니다. 넘어가셔서요. 간단한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연세계를 설명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시면서 학생들의 관상을 보고 답을 찾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상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참고하셔서 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을 구해볼까요? 가 학생. 자연세계는 크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우리 자연세계는 규모에 따라서 매우 작은 규모를 가지는 세계인 미시세계와 매우 큰 규모를 가지는 매우 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규모, 인간이 볼 수 있는 크기의 규모를 가진 거시세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요.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해. 네, 방금도 했던 얘기죠. 우리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더 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는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해.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간과 길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기억. 과거에는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다. 그렇죠. 태양의 위치 혹은 달의 모양 같은 천문학적 현상들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의 앙부일구였죠. 맞는 말. 니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면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세슘 원자시계는 현대 시간을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였습니다. 디귿. 레이저로 빛을 쏘아 빛이 왕복한 시간을 이용하면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맞는 말이었죠. 우리 옛날에 손의 길이, 보폭의 길이 등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의 기본량,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지표면으로부터 산의 높이, 수소원자의 크기를 설명하는 과학의 기본량은 길이죠. 대표적인 단위로는 미터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기억. 과학에서는요. 기본량마다 기본이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정해서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길이의 단위인 미터, 시간의 단위인 초, 온도의 단위인 켈빈,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등이 있었습니다. 니은. 같은 기본량을 서로 다른 단위로 나타내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본이 되는 장위를 정해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귿. 기본량을 조합하여 부피, 속력, 농도 등과 같은 과학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죠. 답은 5번입니다. 너무 답이 다 5번이 나와서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막 1번이 연속해서 막 5문제가 나온다든지 막 보기가 1, 2, 3, 4, 5, 4, 3, 2, 1 그런 식으로 답의 배치가 나온다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는 건 좋지만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뭐 대충 검토해봐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자전거 속력계의 모습입니다. 물체의 속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량과 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물체의 속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량은 두 가지죠. 바로 길이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입니다. 길이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밑에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볼까요? 시간, 길이, 질량 등 과학의 기본량과 단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뭐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졸면서 듣고 있을 거니까. 어쨌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수. 자연현상을 관찰해 기본량과 단위가 쓰이는 사례를 찾았나요? 네, 찾았죠? 우수. 기본량과 단위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학의 유용성을 느꼈나요? 느꼈나요?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네, 여기까지 통합과학 1, 과학의 기본량 부분 ASMR이었고요. 혹시 아직까지 잠에 들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요, 그냥 아직 잘 시간이 아닌 거니까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